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권도영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파킨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해가 되셨을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해 처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올바른 약물 복용법입니다. 제가 부주제를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먹는 거지 필요 없는데도 먹거나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환자의 몸을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입장에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파킨슨병 환자의 약물 복용에 대한 얘기는요. 일단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무엇을 목표로 치료해야 될지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약물 치료의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약을 썼으면 일단은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약을 썼을 때의 효과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오늘 중점 둬서 만들 새로운 부분은 이런 약물의 부작용 그리고 약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파킨슨병은 만성 퇴행성 신경 뇌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죠. 진행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점점 수많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거든요. 신경이 퇴행이 되면서 내 몸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부족한 도파민의 계열의 물질들을 보충을 해주면 증상은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킨슨 환자를 저희가 당뇨 환자랑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당뇨 환자들의 당은 우리가 밥을 먹고 안 먹고 공복일 때 이런 거에 따라서 당이 워낙 춤을 추잖아요. 마찬가지로 파킨슨병 환자의 증상은 하루 중에도 정말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불안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도 환자가 당장 느끼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파킨슨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도깨비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치료에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 등과 조금 더 다른 증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떨리고 느리고 못 걷고 이런 운동 증상 외에도 비운동 증상들은 따로 별도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다시 시즌2가 시작된 것을 저희가 자주 보고 있는데요.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이 예능을 보면서 파킨슨병 치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유명인들의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평범한 재료들을 가지고 전혀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사들이 전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파킨슨 치료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똑같은 약을 계속 평생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약을 선택을 해서 어떤 조합으로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맛있고 훌륭한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환자의 예후나 증상 완화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부탁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파킨슨병의 치료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파킨슨병은 약물의 선택, 조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 치료, 약물 치료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고요. 생활의 불편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치료 방법의 선택은 매우 다양하고요. 선택과 조합이 각각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런 증상, 상황,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이 점점 진행한다 그랬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약물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거의 대부분 약이 다 다릅니다. 약의 종류도 다르고 용량도 다르고 복용 횟수도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파킨슨 치료의 개념은 완치가 아니고 증상 완화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운동 기능이 떨어지게 되지만 파킨슨 환자는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하지만 부족한 도파민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알아냈기 때문에 도파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증상을 완화시켜서 정상처럼 좋아질 수는 없지만 파킨슨의 자연 놔뒀을 때보다는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훨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약을 잘 쓰려고 노력을 하는 병이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파킨슨 약의 치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만 해도 제가 파킨슨을 새로 진단하신 분이 7분이 계신데요. 환자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한 반 정도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파킨슨인 거 알겠다. 그런데 이게 치료는 되나요? 라고 바로 물어보십니다. 파킨슨 병은 치료가 되냐를 어떻게 개념을 잡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치료가 완치가 되나 없어지냐라고 말하면 치료가 되는 병은 아니지만 약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증상이 워낙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증상을 완화시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치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럼 약을 시작하면 좋을까는 물론 의사가 약을 주면 드시겠지만 주변에 이제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약을 빨리 먹으면 안 좋단다, 약을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을 보면요. 제 환자 중에서도 한 2~3% 정도의 환자분들은 파킨슨을 진단받았지만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병은 있어도 내가 전혀 사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면 저희는 약을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병이 진행을 하면서 언젠가는 약을 드시기 시작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처음에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단 환자분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은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담당 교수님 혹은 담당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킨슨은 빨리 먹어서 예방을 하거나 늦추거나 병을 없앨 수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다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이 자꾸 이슈가 되는 것들은 내 옆에 사람도 파킨슨인데 다른 약을 먹더라, 나는 왜 이 약을 먹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파킨슨 약은 사실은 종류가 많다면 많고 많지 않다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킨슨의 약제는 여기 보시는 6가지 약을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 주자는 레보도파입니다. 우리가 도파민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요. 레보도파가 도파민의 전구물질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레보도파에다가 몸에서 분해가 되지 않도록 어떤 다른 약제를 섞어서 내 몸에서 제대로 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약제가 레보도파입니다. 그래서 레보도파가 제일 기본 약이고 가장 대표적인 약제인데요. 그런 약들보다 약간 약효는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약들이 도파민 효연제. 효연제는 뭐냐면 도파민을 받아먹는 수용체라고 하는 곳을 자극을 해줄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고요.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증상은 경하거나 조금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MAO, 콤트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은 도파민이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자꾸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는데 보통 MAO라고 하는 엔자임이나 콤트라고 하는 그런 엔자임, 효소들이 이런 도파민을 분해를 하게 되어서 그런 애들을 억제를 시키면 도파민이 조금 더 몸에 오래 남아있고 높은 농도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약이고요. 그래서 도파민의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약제입니다.
그 밑에 이제 아만타딘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작용하는 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NMDA라고 하는 이런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약제이고요. 이거는 파킨슨의 효과를 호전시키는 효과도 볼 수는 있지만 조금 이제 파킨슨 약물의 부작용들을 경하게 하거나 파킨슨의 이런 우리가 먹는 약 말고 주사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약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콜린제는 다른 증상보다는 파킨슨병의 떨림에 주로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이고, 하지만 반면에 이제 항콜린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약제를 선택할 때에는 조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런 약제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약은 썼다. 사실은 약제 선택은 대부분 의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약을 먹고 나서 그러면 약효가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킨슨은 치료를 하면 증상은 좋아집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파킨슨 환자가 약을 먹으면 분명히 좋아지고 덜 떨리고 몸이 좀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뻣뻣한 것들이 좋아지기도 하고 통증이 있던 부분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고 아직도 조금 떨리거나 아직도 불편하면 여전하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괜히 필요 없이 약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어느 정도가 완화됐는지를 잘 느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병이 진행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만 초기에는 내가 이게 약을 먹기는 먹는데 맞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좋아진 게 맞아라고 의심이 되면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되긴 하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 약을 안 드셔보시면 사실은 이게 약발이 있는 건지를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도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약을 드셨는데 정말로 약이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의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는 건데요. 환자분께 약을 드렸는데 저희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봐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크게는 3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단이 다른 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파킨슨병의 감별 진단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킨슨병 외에도 비전형 파킨슨이거나 2차성 파킨슨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파킨슨병처럼 약발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정말 이 진단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파킨슨의 모든 증상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파킨슨의 증상 중에서도 약물의 불응성, 반응이 없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내가 삼키는 기능이 좀 안 좋은 부분, 말투가 어눌한 부분, 걸음 걷다가 다리가 멈춰지거나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은 약물에 반응을 안 하는 불응성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불응성 증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약의 흡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보통 약을 먹게 되는데 먹는 약들이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입원을 해서 주사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지 보기도 하고 약이 흡수가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감별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또 이제 중간 정도 한 3년, 4년 정도 약을 드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십니다. 하루에 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혹은 약을 지금 3번을 주셨는데 증상이 괜찮고 안정적이어서 아침에만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킨슨은 약을 먹으면 파킨슨 약이 도파민을 먹으면 좋아지니까 너무나 좋은 기적적인 약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약발이 오래 가질 않습니다. 약효 유지 시간이 한 8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약을 여러 번 드셔야 혈중 농도 안에 내 몸에 약발이 듣는 농도 안에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초반에는 괜찮다고 해도 약을 한 번 정도만 드시면 혈중 농도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에 이제 물을 끓이다가 물을 자꾸 불을 끄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물이 끓어오르려고 하면 불을 꺼버리고 끓어오르려고 하면 꺼버리고 하면 물이 끓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발을 충분히 보려면 처방받은 정도의 용량은 계속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루에 많이 먹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파킨슨의 의학적으로는 원칙 대전제로는 하루에 4번을 먹고 증상이 유지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거는 아주 초기에 약발 좋은 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4번을 드실 때까지는 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5번, 6번, 10번을 드시더라도 내가 크게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그거를 조절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이제 좋아지면 내가 꾸준히 열심히 할 테니 좋아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킨슨은 점차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줄여가거나 좋아졌다고 해서 중단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약을 중단해도 괜찮다면 파킨슨 병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는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빨간 줄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약하게 낮게 시작을 합니다. 조금 약한 약, 조금 저용량을 쓰고 환자분이 불편한 정도를 맞춰보면서 약을 점차 늘리거나 추가를 하면서 맞춰나가는 치료를 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는 모든 환자가 약이 다르고 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파킨슨병을 가진 분들의 진료 시간이 조금 다른 환자들보다는 조금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자들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담을 해보는 게 필요한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약제는 점점점 많은 조합과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이고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계별로 약을 조절해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무섭다는데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니까 파킨슨의 부작용 너무 무섭던데 나는 먹기 싫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연구가 나와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약을 빨리 치료를 받고 빨리 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를 받는 이탈리아와 여러 가지 사정상 진단도 늦게 받고 약을 진단을 받더라도 약을 아주 늦게 먹게 되는 아프리카의 가나의 두 나라를 비교를 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파킨슨 환자가 이탈리아에서 빨리 약을 먹었더니 약을 먹는 동안 아주 편안하니까 내가 흔히 말하는 삶의 질이 훨씬 높아져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약물의 부작용은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을 보면 병이 오래되면 신경세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질환의 진행 자체로 인한 유병 기간이 부작용을 늘리는 인자였고요. 약을 처방했을 때 약을 드시는 총 용량이 너무 많으면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치료를 내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연시키거나 안 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내가 그 기간 동안 훨씬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약을 드실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능한 약한 약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불편하면 서서히 올려가는 식으로 나에게 맞춤형 기성복보다는 맞춤형 옷을 입는 방식으로 약을 맞춰가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 것이 제가 파킨슨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먹는 약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고요. 약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많다라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 많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파킨슨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고령자에서 약을 쓰는 거에도 다 같이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면 이렇습니다. 주변에서 이렇다더라. 이거 뭐 텔레비전 보니까 이거 위험하대더라. 먹지 마라라고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주변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내가 보니까 나 한 명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조금 급하게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킨슨 혹은 고령자에서 약을 사용을 할 때에는 득과 실을 따지는 거라는 거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게 부작용 없는 약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부작용과 효과 사이에서 우리가 득과 실을 따져서 전문가들이 약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믿고 상의하고 이해를 하면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전문가의 소견도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을 어떤 거를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사가 유명하고 잘 보는 의사여도
환자분이 다른 데서 드시는 약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타약제 복용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떠들썩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속이 안 좋고 속이 구토가 나니까 항구토제인 맥페란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빠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한 의사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문제는 환자분이 파킨슨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파킨슨 환자가 속이 안 좋으면 맥페란 같은 약을 단기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약을 쓰면 큰일 난다,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러한 부작용을 알고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내 병을 잘 알고 있고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약을 잘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때 어떤 보건지소 같은 데에서는 노인들에게 위험한 약은 아예 못 드립니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피해를 환자가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 병과 내 약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는 병의원의 이용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외국에 나가 보면 병원을 이렇게 자주 전문가들을 특히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2021년에 OECD,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2.7배, 약 3배 정도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셨고요. 병원을 많이 가면 갈 수 있으면 건강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약을 어디선가 더 많이 먹고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약을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는 건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령자에서의 약물 복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과유불급이 더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으면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너무 예쁘고 잘 자라라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식물은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물을 꼭 필요한 거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식물은 죽는 것처럼, 약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약이 아닌 약을 잘못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다제 약물 복용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약을 많이 먹는 나라 3위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약을 많이 먹을수록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3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자이고요. 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관절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서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약을 먹다 보니까, 장기로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콩팥에 부담이 가서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과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을 받으셨고요. 혈압약이 갑자기 높던 혈압이 정상이 되니까 갑자기 어질함을 느꼈습니다. 어질함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항히스타민과 안정제를 처방을 했습니다. 이걸 먹었더니 약간 몽롱합니다. 몽롱해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낙상이 돼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고령에서 수술을 받으니까 수술 후에 생기는 일시적인 정신착란이라고 하는 선망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건 선망을 잡는 치료인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을 먹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2차성 약물 유발 파킨슨이라고 하는 파킨슨증이 생기면서 약간 손이 떨리는 게 생겼고요. 그랬더니 또 파킨슨 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킨슨 약하고 손 떠는 항콜린제를 먹었더니 소변이 안 나와서 비뇨기과에서 또 비뇨기과 항콜린제를 처방하는 이런 약제들을 또 처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기립성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다시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낙상이 재발을 하게 돼서 결국은 혼자 걷지 못하고 생활을 하지 못하게 돼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시면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관절이 아파서 약을 먹었던 분이 약이 쌓이면서 결국은 요양원에 들어가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충분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입니다. 약제는 웬만하면 안 보이게 제가 작게 했는데요. 과거에 신장 적출술을 했던 분이고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고령이시고요. 결국은 내가 약을 소화해내거나 필터링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저하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왜 오셨냐 하면 손이 떨리고 입이 오물오물 거려진다라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약을 그러면 뭘 드시나요? 그랬더니 많이 드신대요. 많이 뭐 드시나요? 뭐 혈압약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약을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가져오세요라고 하고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죠. 그래 다음에 오셔서 봤더니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만 18가지를 드셨고요. 물론 하나하나는 다 증상이 있어서 필요해서 드신 약이었겠지만 약 중에는 2차적으로 손이 떨리거나 입이 오물거리거나 할 수도 있는 약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8개 중에서 영양제도 드시지 말고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 말고는 다 중단해 보시지요 라고 했고요. 한 달 만에 오셨을 때는 그런 증상들이 다 사라진 채로 오셨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 게 약이 아니고 독일 수도 있다는 건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파킨슨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파킨슨은요, 진행되고 복합적이고 운동 증상도 있지만 비운동 증상이 많아서 약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파킨슨 환자는 약을 많이 드시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인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외국의 경우입니다. 60% 이상의 파킨슨 환자는 다약제 복용, 우리가 폴리파마시라고 해서 다제약물 복용의 기준에 합당했고요. 같은 나이대의 일반인들보다 약제를 많이 복용하는 환자의 비율이 약 3배가 높았습니다. 그만큼 파킨슨 환자는 약을 많이 먹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한국인 파킨슨 환자들은 어떤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회에서 국책과제로 현재 그런 부분들을 조사 중입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킨슨의 다제약물은요,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 주고 약 주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씩은 다 약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파킨슨의 증상도 나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약제는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다라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파킨슨 환자 중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2차성 약물 유발 파킨슨 혹은 약물 유발 손떨림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이 이런 대표적인 약이 있으니 약을 드실 때는 조심하세요라고 해서 안내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약제들이 나쁜 약은 아닙니다. 이 약을 드신다고 뭐 잘못 처방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런 약을 드시고 파킨슨이 있는 분들은 증상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약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의 키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약은 잘 쓰면 약이지만 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자질구레한 증상들, 뭐 여기가 따끔거리고 여기가 묵직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 몸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걱정이 많아서 병원을 오셨는데 병원에서 약을 처방 안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약이 하나 둘씩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번째 쓴 약인데요.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약을 드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 2가지를 하겠습니다. 환자가 변비가 있으니까 약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본인이 먼저 노력해 보시라고 하고 돌려보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동도 하나도 안 하시고요. 방에 맨날 누워만 계시고 물도 안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운동을 하고 몸을 쓰고 식이섬유도 드시고 물도 좀 충분히 드셔보시고 그래도 너무 힘들면 약을 한번 드시는 걸 고려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번째 환자는 수면제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낮에 한 3-4시간씩 주무십니다. 그러면 낮잠을 안 주무시는 게 우선이겠죠. 수면제를 낮에도 주무시고 수면제로 밤에도 주무실 수는 없을 것이고요. 낮에 햇빛을 많이 보고 운동을 하시고 낮에는 자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가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 걸 잘 지켜본 후에도 안 되면 약을 드셔보실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 빨간색이라 그랬죠. 특히 노인, 특히 파킨슨 환자분들은 진료를 받으실 때 혹은 새로 약을 먹는 게 있을 때 내가 먹고 있는 약 혹은 내가 새로 처방받은 어떤 약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어보면 나 혈압약을 먹어, 관절약을 먹어. 그러면 무슨 약인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중에서
어떤 A라는 약, B라는 약을 먹고 있는 거를 처방전을 찍어서 가지고 계시거나 처방전을 들고 오시면 진료를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둘 다 환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환자는 내 몸의 상태와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지피지기 백전백승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더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의 약물 치료를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면 파킨슨은 워낙 복잡한 병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조절할 때에는 마치 요리사처럼 의사들이 매우 섬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세심하게 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개인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질환인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자에 따라서 약의 용량도 다르고 약을 드시는 횟수도 다르고 약의 종류나 어떤 약들을 섞어서 사용할지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약물의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복용 횟수가 보통 약들보다는 훨씬 많다. 하루에 4번까지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약을 먹는 시간도 식후에 드시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파킨슨 약은요, 가능하면 복용 간격이 일정한 것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밤새 약을 안 먹고 약발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약발이 좀 불편하게 몸이 굳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공복에 드시면 약발은 훨씬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고 일어나서 기다렸다가 아침 식사하고 또 기다렸다가 약을 먹을 때까지 내 몸이 불편할 때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단백질, 영양제 뭐 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영양제 먹고 있고요. 약을 그런 것들을 드실 때에는 한 번 정도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담당 선생님한테 이거 먹어도 되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약물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 약에서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서 내가 득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약을 잘 알고 질환을 잘 아는 전문가가 약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먹는 모든 약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가지고 다니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약을 드리면 너무 많이 먹는 분도 계시고요. 파킨슨 약은 오히려 약을 너무 안 드시는 분들이 있고 한번 건너뛰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복용 순응도라고 하는데 그런 순응도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장기 예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로 약은 처방을 하고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꼭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면서 약을 줄이거나 하더라도 그런 상담을 통해서 약을 조절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제가 오늘 파킨슨병 환자의 올바른 약물 복용법 그리고 고령자에서 약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벚꽃이 피고 있는 시기인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있으면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요. 쇼츠와 릴스 같은 인위적 도파민, 뭐 도파민 뿜뿜하는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도박을 하면 도파민 올라오고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인위적 도파민에 과다 노출이 되면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파킨슨의 발병률이 높아지나요? 그런 연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을 많이 한 사람이 뭐 요즘에 쇼츠나 릴스 같은 거야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보통 도파민이 뿜뿜 나오는 경우는 뭐 도박을 많이 하신 분이 파킨슨이 많아지나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사가 되거나 연구가 된 바는 없고요. 뇌에서 그렇게 내가 요즘에 이제 워낙에 도파민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익숙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파민이 너무나 과다하게 나오기는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마약 같은 것들이죠. 마약에 노출이 되면 그 순간에는 도파민에 노출이 되어서 환자가 극강의 쾌락을 느낄 수가 있지만 약발이 떨어지면 이제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죠. 그런 마약의 남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에 파킨슨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절대로 그런 잘못된 합성 물질들은 접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파킨슨이 서서히 죽어가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뼈가 굳어 근육이 약해지는 부모를 보필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킨슨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은 아닙니다. 파킨슨은 내 몸이 퇴행이 오면서 신경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이 굳어지고 떨리고 느려지고 하는 병이지만 죽어간다는 병이라고 설명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파킨슨 병에 걸렸다고 해서 기대 수명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뼈가 굳고 근육이 약해진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예전에도 제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약해지고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예뻐지려고 젊을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도 뭐 바르고 보톡스도 치료하고 피부가 늙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노력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건 한 번도 늦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이 뇌나 신경세포가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반드시 하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손떨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씩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파킨슨병의 떨림과 나이로 인한 일반적인 떨림 구별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는 제일 대표적인 손떨림의 대표 주자는 파킨슨 떨림과 본태 떨림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태 떨림은 나이 들어서 오는 건 아닙니다. 본태 떨림은 어느 나이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은 두 가지의 피크를 보인다라고 하는데 10대 한 16살 정도를 전후해서 10대에 한 번 피크가 생기고요. 나이가 들어서 60대 이후에 한 번 피크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로 인한 떨림은 아니고요. 떨림에 대한 강의는 제가 워낙 여러 번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파킨슨 떨림은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립니다.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손을 떠는 경우들이 있고요. 본태 떨림 같은 떨림은 물건을 짚거나 이런 물병을 잡거나 글씨를 쓰거나 국을 떠먹거나 할 때 손이 떨리는 것들이 대표적인 차이이고요. 파킨슨의 떨림은 어느 오른쪽이나 왼쪽 중에 어느 한쪽이 더 많이 떨리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 반면에 본태 떨림은 기본적으로는 양쪽을 떠는 대칭적으로 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기본적인 감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3세 여성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2년 전에 파킨슨을 진단받으셨고요. 재활에서 4회 정도는 운동치료 받으신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받고 잘 받고 계시는 거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약만 복용하는 것보다 진행이 많이 느릴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파민을 먹는데 왜 진행할까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한 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은 계속 퇴행을 하기 때문에 도파민을 먹어서 증상 완화는 분명히 되지만 점점점 필요로 하는 약은 조금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행은 되죠. 이게 나이 들었더니 흰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잘 하시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건 운동을 하면 파킨슨의 진행이 늦고 예후도 적고 2차적으로 생기는 외상, 손상도 줄어든다라는 연구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운동이라고 하는 비욘디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을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뭐 걷기도 힘든 분들이라면 힘들 수 있겠지만 땀이 나고 숨이 차는 고강도 운동 최소한 중등도 이상의 운동을 하셔야 진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예쁜 꽃을 보면서 뭐 하루에 10,000보를 걸었다라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더라도 조금 모아서 땀이 나고 숨이 차고 내가 그런 강도를 높여서 하는 운동을 하실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뇌신부 자극술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한 번 수술하면 유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일 때 하나요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먹고 효과가 전혀 없는 분은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약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약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많이 심해서 약발이 약해지고 약발이 빨리 떨어지고 그리고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무도증 같은 것들이 생기면 하면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치료는 떨리는 게 너무 심할 때 약을 먹어도 조절 안 되는 떨림이 있을 때 수술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술하면 유지되는 부분은 장기간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기계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배터리가 닳게 되면 배터리 교체를 하는 수술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수술을 했을 때 잘 유지를 하게 되면 7, 8년에서 10년까지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유지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발이 찬 78세 파킨슨 환자분 어떻게 차시고 어떤 걸 불편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TMI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손발이 너무 차거든요. 저는 정말 장갑을 끼지 않으면 겨울에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특별히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손발이 차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 혹시 다른 병을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 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신경 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 혹은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겹쳐져 있으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심하고 어느 정도 차서 내가 손발이 정말 약간 시퍼렇게 색깔이 변할 정도이다라고 하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시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병이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나요? 운동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병이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나누는 방법은 의학적으로는 파킨슨병은 웨냐 스테이지라고 하는 단계를 정합니다. 우리가 암이 걸려도 1기, 2기, 3기 나누는 것처럼 파킨슨도 1에서 5기까지의 스테이지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은 3기 이상으로 넘어가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행을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합병증이 나오면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루에 약을 4번 이상, 5번 이상을 먹어야 약발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이제는 진행이 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하루에 3번 혹은 4번 드시면서 유지가 잘 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한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 뇌에 많이 안 좋나요? 4시간만 자면 눈이 떠집니다. 2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간을 잤는데 낮에 활동하거나 집중력이나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으면 젊을 때는 큰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를 얼마나 우리가 효과적으로 자는지가 중요한데요. 4시간을 자고 눈이 떠졌는데 낮에는 너무 피곤하고 생활에 불편하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주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방송에 보면 비욘디에서 많이 다루신 것 같은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 내 몸에 뇌에서 생기는 노폐물들을 제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제거가 잘 안 돼서 뇌에 쌓이면 치매도 올 수가 있고요. 파킨슨도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주무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대로라고 하는 게 억지로라도 수면제를 먹고 더 자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내가 낮에 충분히 몸을 활동을 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잠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강한 수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의 유전에 대해서는 늘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이 보호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파킨슨의 유전은 일부입니다. 많지 않고요. 혹시나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50세 이전에 뭔가가 파킨슨을 걱정하는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혹시나 파킨슨이 없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권유를 합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젊은 나이에 파킨슨은 유전으로 인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지는 상의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육이완제를 진통제와 먹는데 강직이 온다. 파킨슨증과 다릅니다. 그거는 근긴장 이상 혹은 근육 강직이고요. 파킨슨에서 뻣뻣하다고 하는 경축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의사가 만져봐야 알긴 하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옷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이거는 혹시 상당히 전문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는 파킨슨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액션, 어떤 태스크포스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의 독성 물질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농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거의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우물물을 마시는 분이 파킨슨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 클리닝, 세탁하는 이런 화학 물질들이 파킨슨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이런 드라이 클리닝이나 이런 의료 건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라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그대로 보관했다가 내가 입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예 직업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는 경우는 조금 주의할 수가 있고, 이게 있으면 파킨슨에 걸린다는 절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좀 피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세 아버님께서 목소리가 작아지고 표정이 점점 무표정해지셨는데 파킨슨일 수 있나요? 증상만 들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무표정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병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중에 어떤 양상인지는 신경과 전문의 가까운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보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이 발에 땀이 나면서 차가워진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레보도파나 도파민 작용제 같은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발생할 가능성 높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습니다. 약을 오래 먹었던 것 자체로 생기는 게 아니고 병이 진행하기 때문에 병이 오래 진행된 상태에서 약을 드시면 1년 이내에도 약물의 부작용이 생깁니다. 즉 파킨슨 약물의 부작용은 너무 과다하게 많이 먹는 경우이거나 혹은 우리가 병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병이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병 자체가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약 자체를 걱정하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약 때문에 생겼어가 아니고 병 자체가 진행이 돼서 그리고 약을 조금 과다하게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용량에서 올려가는 식으로 약을 조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년차 파킨슨 환자이십니다. 저보다 더 증상을 잘 아실 텐데요. 온오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효 소진 증상이 오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도 거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나온 약물 치료들은 최대한 약물 농도가 계속 내 몸 안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발이 길게 유지가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을 선택해서 처방을 받으시고 증상을 조절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질문도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올해 첫 방송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워낙에 궁금해하시는 약을 먹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킨슨 약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질환 때문에 먹고 있는 약들과 중복이 되거나 상호 작용을 하거나 서로 이제 약발을 서로 더 너무 세게 만들게 하거나 너무 약발을 없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인지 그 약의 이름을 담당 의사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시고 병원에 갈 때 내가 먹는 약들이 많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볼 필요도 있겠고 이 약을 계속 드셔도 되는 약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리고 어떤 파킨슨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 가시더라도 우리가 이 환자분이 드시는 약을 전부 다 한 번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약을 드시는지는 본인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더 건강한 이런 노년의 삶 그리고 파킨슨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